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자본구조 이론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변 쪽, 오른쪽의 내용이어가지고 자본 예산과 이제 대조가 되죠. 자본 예산은 대차대조표의 차변 쪽 얘기인데 자본구조 이론은 이제 대변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자본 구조 이론이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대가로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본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는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빌린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 그 비율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이자율을 자본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면서, 지급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산출해라.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에 비해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CAPM,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CAPM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펄을 이용하거나 뭐 APT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많이 그래도 이용되는 거는 이제 CAPM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이제 합쳐서 대표되는 평균 비율로 전체 자본 사용 대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와크를 구하면은 결국 이 와크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구해서 기업의 가치가 되거나, 그게 이제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분수값의 구조를 가지니까 이때는 투자 가치와 기업 가치 역관계를 갖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자본 조달과 자본 비용 관련된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본 구조 이론이요. 자본 구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 이론에 대한 이제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결국 이제 자본 구조라는 것은 부채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은 적게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쓰면은 자본 구조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적게 쓰면은 자본 구성에서 부채 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시장에서 자본 구조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디글리아니와 밀러가 노벨상을 받은 논문인데,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을 제시했죠. 그 이론이 기반이 돼서 그 이후에 현실적인 불완전 자본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우리는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에 이어서 불완전 자본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자본 구조 이론의 기초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부채 사용의 효과, 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 불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 최적 자본 구조 이론,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자본 구조 이론의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가치 또는 투자안의 가치, 기업 가치의 기업은 이제 무한히 계속되는 투자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영업 현금 흐름을 OCF를 가중 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현재 가치예요. 기업 가치는. 그래서 V는 C를 이제 영업 현금으로 뭐 자본적 지출과 순환전 자본의 증감이 있다면은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영업 현금 흐름을 C라고 하고 그것을 KO 그러니까 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것으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무한히 계속되니까 그 무한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KO는 KO로 C를 나누는 값이 되죠. 그러니까 무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KO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데 그것이 KI와 그 세후 타인 자본 비용 또 KE 자기 자본 비용의 그 가중 평균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KO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 이렇게 산출된 것이 여기에서 바로 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KO의 구조를 보면은 B와 S가 들어있잖아요. 이 B가 대체대조표에서 이 부분이고 여기가 S 아닙니까? 그랬을 때 B와 S의 크기에 따라서 KO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B와 S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그 자본 구조가 바뀌는 건데 그런 자본 구조의 변화로 KO가 와크가 달라지면은 분수값으로 표현되는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먼저 기초 개념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본 구조 이론의 그 쟁점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부채 비율,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그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그럼 자본 구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은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인데 그냥 그것을 재물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런데 재물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부채가 얼마냐라는 그 방법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부채와 그 자기 자본의 비율,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재무 비율이죠. 그걸로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총 자본 중에서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레버리지 측정치가 돼요. 또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부채 비율,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뭐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렇게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구조는 결국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는 것을 보는 것은 부채 비율이 와크에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와크에 영향을 주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자본구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쪽에 부채를 증가시키면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준다면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변동하지 않겠냐.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변하면은 영업 현금 흐름 C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율이 KO니까 당연히 이렇게 측정되는 분수값인 기업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부채 비율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무관련 이론이 있고 준다라는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관련 이론도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양의 관계가 있고 또 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음의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무관련 이론과 그 관련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채 사용 효과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 비용을 공부할 때 타인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보다 더 낮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타인 자본 비용은 위험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맥주와 소주를 비교할 때 맥주의 알코올 도수가 5도고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20도다. 이러면은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그 자기 자본 비용과 같은 거고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타인 자본 비용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부채를 사용을 하면은 좋은 효과가 뭐냐?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소주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다가 맥주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20도로 돼 있다가 5도짜리를 넣기 시작하면은 전체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는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합니다.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 그러면은 부채 사용으로 인해서 나쁜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부채를 이제 많이 사용하면은 위험이 증가해요. 그거를 재무 위험이라고 하는데 재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주식을 내다 팔려고 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채를 많이 쓰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자꾸 부채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좋겠어요? 당연히 저 회사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팔게 되면은 시장의 공급은 늘어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자기 자본 비용과 역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은 곧 자기 자본 비용의 증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와 연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재무 레버리지의 증가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대략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부채 사용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평균값인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와크가 높아지게 되죠. 와크가 높아진다는 것은 영업현금흐름이 일정할 때 분 할인율이 커지는 거니까 기업 가치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는 뭐라고 하냐면은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는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이제 같이 있는데 부채 사용으로 인한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8년인가 1958년에 이제 모디글리아니하고 밀러라는 두 사람이 논문을 발표해요. 그게 이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을 한 것은 먼저 이 시장이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 자본 시장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 어떤 세금도 없다. 세금이 있으면은 거래를 하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거래 비용도 없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도 사고 팔려면 세금이 많아서 사고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주 이전이 그 자유도 없다, 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은 그 복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래 비용 때문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비대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진 않죠. 근데 이런 시장을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고려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정보 비대칭을 고려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단계별로 진전을 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시장의 자본 구조 이론, 여기서는 이런 전제로 이론을 전개한 것인데, 그것이 MM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MM의 무관련 이론,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MM의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시장에서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와크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와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자기 자본의 비용이 높아지는 재무 레버리지 효과로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높아지는 나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크기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채를 많이 써도 부채를 안 써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돼요. VL은 부채를 쓴 기업의 가치입니다. 근데 부채를 쓰지 않은 기업의 가치는 VU예요. 그러니까 VU와 VL이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VL, 부채를 쓴 기업의 가치나 부채를 쓰지 않은 기업의 가치나 똑같다. 그런데 이제 영업 현금으로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왼쪽 그림이 부채 사용에 따른 자본 비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KD가 여기는 타인 자본 비용의 세금 효과가 없으니까 KD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D는 일정해요. 그런데 부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재무 레버리지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K5처럼 수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C를 K5로 나눈 것이 기업 가치인데 이게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다면은 V가 일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VL은 VU와 똑같다. 어떻게 해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K5는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V도 부채를 쓴 기업의 가치도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완전 시장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불완전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은.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있고 거래 비용도 있고 정보 비대칭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은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 시장은 비현실적이지만
불완전 자본시장이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왜 완전 자본시장을 비현실적인 완전 자본시장을 전제로 한 MMA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 노벨상을 받았냐. 그게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완전한 현실적인 그런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 요인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이제 세금,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세금이에요.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업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돈을 빌리면은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많이 빌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파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산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은행이 돈을 잘 안 빌려주고 또 빌려주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그러는 것은 이제 거래 비용이 되겠죠. 또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고 뭐 보증을 받아와라 이러면 다른 데서 보증을 받아오려면은 또 보증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거래 비용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파산 비용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 비대칭은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는 양이 다른 거죠. 또 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외부 투자자들은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비대칭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리 비용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대리 비용이 어떤 것인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이죠. 왜냐면은 기업이 부담하는 가장 큰 현금 유출이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법인세를 고려해서 자본구조 이론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불완전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MM이 다시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58년에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 그러니까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자본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더 이어서 하면서 만약에 법인세가 있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 어떻게 바뀔까 이래가지고 다시 논문을 하나 더 냅니다. 그것을 MMA 63년도에 낸 건데 그거를 MMA 이제 수정이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에 MMA 수정이론이라고 하니까 58년 논문에 뭐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정정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MM의 58년 논문은 자본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63년의 논문은 만약에 법인세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본구조 이론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수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와 달리 현실적인 법인세라는 요인을 감안했을 때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면은 일단 기업은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자본 예산을 할 때 이런 공부를 했었죠. OCF를 측정할 때, OCF,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 세후 에비타에, 그래서 EBITDA, 에비타의 세후, 에비타에다가 더하기를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더한다.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세후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그냥 더해도 되고, 또 세후 에비타에다가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기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나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덜 나가게 해주느냐? 그럼 비용에다가 법인세율을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산출할 때 T 곱하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그 기업 대표인데 자동차를 벤츠를 사가지고 그 리스로 해서 쓴다. 그러면 100만 원 한 달에 벤츠니까 100만 원 넘, 뭐 한 300만 원씩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300만 원의 비용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만큼 덜 나가냐? 그거는 그 300만 원에다가 법인세율이 30%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0.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 세금이 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자도, 지급이자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감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자에다가 그냥 법인세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법인세율 0.3 하면 30만 원만큼이 감세 효과를 받는 거죠. 그거는 타인 자본 비용의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할 때도 다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사용하면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게 되면은 이거를 완전 자본 시장에다가 추가해봐요.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부채의 나쁜 효과와 좋은 효과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더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면은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 부채를 사용한 것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만약에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VL은 VU보다 크죠. 커요. 근데 얼마만큼 크냐?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매년 받잖아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그러면은 이자는 얼마입니까? B에다가 이게 부채죠, 부채. 그리고 여기에 KD를 곱해요. 그러면 이자율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여기에다가 법인세를 곱하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년 받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러면 이 회사가 부채를 계속 쓰게 되면은 이거를 무한히 받게 되는 거니까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로 해서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인을 KD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자율. 그러니까 여기 KD하고 여기 KD가 사라지니까 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무한히 받게 되는 것의 현재 가치는 B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L은 VU에다가 BT만큼 더해지는 값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VL은 VU 플러스 TB로 되어 있는데 BT나 뭐 TB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부채의 효과가 기업 가치를 높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와 좋은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이제 좋은 효과가 더 커졌어요. 옛날엔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가 뭐가 있었죠?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까지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더 커진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는 부채를 사용할수록 와크가 감소하고 기업 가치는 더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증가하냐?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TB만큼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 사용에 따른 자본 비용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 그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비용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사용하면서 법인세가 있으니까 이제 KD가 아니고 KI가 되는 거죠. KI는 KD보다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KE가 옛날에 자기 자본 비용이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이제 부채 사용에 좋은 효과가 더 크니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중 평균은 K5인데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이게 내려오면은 V는 K5로 나눈 값인데 이게 내려오면은 이 값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K5에 대응되는 그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VL이 된다. 그러면 VU보다 얼마나 더 크냐? 그 차이가 바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현재 가치로 만든 거, BT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VL이 부채를 쓴 기업의 가치가 부채를 더 많이 쓸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식이 바로 그 MM의 수정 논문, 63년에 나온 수정 논문의 핵심적인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파산 비용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산 비용. 그래서 파산 비용은 잠깐만요. 파산 비용은 그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쓰면서 그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 파산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파산 비용은.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직접적 파산 비용하고 간접적 파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파산 비용을 가지고 이 논문을 낸 사람은 크라우스와 리첸버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법인세에다가 파산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아까 MM의 그 수정 논문에서는 부채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파산할 가능성도 함께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파산 비용 이론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산 비용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서 제시한 게 직접적 파산 비용과 간접적 파산 비용이에요. 직접 파산 비용은 파산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려면은 파산이 되면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뭐 그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법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재고를 파산한 회사가 뭐 정상적으로 제 가격에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이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떨이로 처분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기업 가치 한 6% 정도의 직접적 파산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간접적 파산 비용은 파산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기업이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저 회사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 거래처가 혹시 물품을 줬다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거래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빌려주질 않고 또 빌려준다고 해도 어디 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그 보증을 받아오려면 또 보증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추가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원인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손실이 기업 가치 한 1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산과 관련돼서는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가 대략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까 그 MMA 수정 논문에서는 부채를 많이 쓸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부채를 많이 쓰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자본 구조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 최적 자본 구조를 찾아낸 것이 이제 크라우스 리첸버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파산 비용 이론은 그냥 파산 비용만 고려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 법인세에다가 파산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만든 자본 구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우스 리첸버거의 파산 비용 이론이라고 하니까 파산 비용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MM이 그 법인세를 고려한 것에다가 파산 비용까지 함께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산 비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누가 처음 부채 쓰는데 삼성전자가 파산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 누린다는 것은 MMA 수정 논문의 그 이론이 성립하는 구간인데 그때는 와크는 감소하고 기업 가치는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좋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부채를 쓰더니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그 사람들이 저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팔고 빠져나오고 그 거래처도 저기다가는 거래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피하고 그러면서 파산 비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파산 비용이 처음에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보다는 좀 작을 것 같지만 이제 부채를 점점 더 많이 쓰면은 파산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산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음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드는 부채 수준, 와크가 가장 작게 되는 부채 수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최적 자본 구조라고 그래요. Optimal Capital Structure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라우스 리첸버거가 기여한 것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MM이 처음에는 최적 자본 구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효과를 감안하면은 부채를 많이 쓸수록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채를 쓰는 것이 가장 좋으냐? 기업들이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기업도 없고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크라우스 리첸버거가 거기에 파산 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해서 어떤 기업이든지 어느 수준까지만 부채를 사용하지 그렇게 부채를 무진장 써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파산 비용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부채 사용에 따른 자본 비용이 와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이렇게 그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일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해서 기업 가치가 수평했고 그런데 그 MM의 수정 논문에서는 자본 구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수준, 여기 별 표시한 그 수준을 넘어서부터는 그 파산 비용이 그 부채를 사용하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보다 더 커져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그에 그 역관계에 있으니까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관계가 모습을 보이죠. 그랬을 때 여기 그 별 표시한 요때까지가
부채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했냐면은 완전 자본시장에서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산 비용이 일종의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볼 겁니다. 정보 비대칭은 어떤 사람은 정보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애시메트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 젠센과 맥클링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어떤 계약의 집합체다라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업이 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기능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젠센과 맥클링이 기업은 계약의 집합체다. 그 안에 보면은 이해관계자가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채권자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대리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채권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이 모여 있는 것이 기업이다라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제 기업이 소유 경영자가 있고,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는 이제 그 내부 주주라고도 하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고 경영도 한단 말이에요. 소유 경영자는. 그랬을 때 외부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외부 주주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외부 주주가 돈을 맡기고 그 다음에 경영권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이 맺어진 거다 이거예요. 또 여기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은행 같은 경우죠. 은행이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돈을 맡기고 네가 사업을 잘해서 원리금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런 계약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둘 사이에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사이에서는 대리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대리 비용이 발생을 하냐면은 외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소유 경영자는 그렇게 좀 헤프게 돈을 써요. 그러니까 낭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 돈만 가지고 쓰면은 돈을 아껴서 쓰지만 남의 돈을 쓰면은 돈을 좀 헤프게 쓰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그렇게 해서 헤프게 쓰면은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권적 소비라고 합니다. 특권적 소비.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외부 주식 지분이 많아질수록 소유 경영자는 주식을 조금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갖게 되면은 어떤 비용을 쓸 때 내 부담은 더 적어지는 거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타인 자본, 채권자와의 관계, 여기서 보면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 남의 돈을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내가 뭐 목숨까지 걸어서 갚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은 남의 돈을 쓸 때는 좀 위험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좀 더 도박을 한다 이거예요. 도박.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쓰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대박이 날 수 있는 도박을 해요. 그 남의 돈을 빌려서 그렇게 쓰면 되냐?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소유 경영자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유한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다 날리고 나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것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은 그냥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내 집까지 다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보철강이 엄청 많은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그 제철소를 세웠는데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됐으면은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은 좋지만 그때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모한 투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면은 좀 위험한 투자를 리스키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리스크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위험 요인. 또 과소 투자연이 있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열심히 그 해가지고 이익이 나도 빚을 갖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올 게 없다. 이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80억을 빌렸어요. 근데 100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8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99억이 들어오는 투자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80억을 투자해서 99억을 투자 회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니죠? 그런데 그 99억, 100억 부채 갖고 나면은 오히려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고생해가지고 못하러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투자도 좋은 수익성이 있는 건데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언더 인베스트먼트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인 자본의 대리 비용으로는 위험 요인, 과소 투자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부채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투자를 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쓰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여기서는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거죠. 부채를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는 다 주식으로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이 제일 크겠죠. 그러다가 부채를 쓰면은 부채의 대리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은 점점 더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 비용은 총 대리 비용, 두 개의 대리 비용이 합쳐진 총 대리 비용이 작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관계에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총 대리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요 수준이 바로 최적 자본 구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젠센 맥클링도 최적 자본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시각에서 했죠. 정보 비대칭이라는 관점에서 대리 이론을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소유 경영자는 대리인이 되는 거고 돈을 맡기는 외부 주주나 채권자는 위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을 대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젠센 맥클링은 대리 비용을 통해서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적 자본 구조 이론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번 강의는 이제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주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논리로 영향을 주느냐 이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로 측정을 한다. 보통 다른 비율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부채 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X축의 부채 비율로 나타낸 것이 그래서 그래요. 부채를 사용하면은 부채 사용에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좋은 효과는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하면은 좋은 효과는 그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 나쁜 효과는 재물 레버리지 효과예요.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법인세를 고려하면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라는 게 좋은 효과가 더 생겨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유리한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 비용, 법인세에다가 파산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다가 어느 순간에서 그 파산 비용의 효과가 더 클 때 감소되기 때문에 그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크라우스 리첸버그의 최적 자본 구조 이론은 이 MM 이론에서 더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그 젠센 맥클링의 그 대리 이론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보 비대칭의 문제에서 그 대리 비용을 정의하고 그 대리 비용이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과 타인 자본의 대리 비용이 있는데 이것의 합으로 측정되는 총 대리 비용이 가장 작은 부채 수준을 찾아서 최적 자본 구조로 본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그 자본 구조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